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문입니다. 아현뉴타운 일대의 마레프 같은 신축 단지들과 더불어서 마포구 전체에서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동네, 바로 공덕동, 염리동, 신수동 일대의 한강변 단지들입니다. 이 지역들 비교적 개발은 좀 더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초기 사업장들 많이 밀집을 해 있는데 이 초기 사업장들 중에서 여기 완전히 한강변에 붙어 있는 용강동이라고 있거든요. 이 용강동에 있는 이종 일반주거 지역 제가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매매 금액으로 투룸 기준 4억 초반대에 투자 금액 기준 했을 땐 1억대 투자 가지고도 가능하다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던 그런 동네죠. 그런데 여기 있는 초기 사업장들과 더불어서 이 앞에 한강변 용강동까지 최근 들어서 모아타운 추진에 시동이 걸렸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추진은 했었는데 조금 더딘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체가 약간 바뀌면서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을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기 사업장과 더불어서 신규로 추진 시작하는 용강동까지 전반적인 사업성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이 지역 아파트 시세 견인하고 있는 단지들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끝난 단지들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30평대 기준에서 20억 중반대를 넘어서 이제는 20억 후반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30억까지 찍으려면 어떤 조건이냐면 동마포 기준 했을 때 역세권이어야 되고요. 역세권이 아니면 이제 한강뷰 정도가 조건을 갖춰야겠죠. 그러면서도 단지 규모가 한 1000세대급 정도로 꽤나 커야 됩니다. 그러면서 10년차 언더의 신축급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되는 실거래가 최소 20억 중반대에서 3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 조건들 중에서 한 개 정도를 덜 갖춘 단지들, 그러니까 비역세권이라던가 혹은 뭐 한강뷰가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신축 규모에서 약간 떨어지는 지상에 주차가 가능한 그런 단지라던가 아니면 단지 규모가 500세대 언더의 좀 적은 규모의 단지라던가 이런 정도의 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매매가가 최소 20억대는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성 견인 효과가 있었겠죠. 최근 들어서 노량진 뉴타운 분양가가 30평대 26억 찍었잖아요. 만약에 마포구 역세권에서 이런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노량진보다 오히려 더 높게 분양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 분양가 상승은 조합원분들의 분담금 감소 효과가 있었을 거고요. 이런 분담금 감소 효과는 당연히 동의율도 끌어높이면서 사업성을 크게 견인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 밀집해 있는 초기 사업장들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 서편으로 합정역부터 시작을 해서요. 요 동막로 기준해 가지고 위아래에 초기 사업장들이 많이 밀집을 해 있는데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게 여기 있는 한강변 쪽 사업장들이죠. 그래서 가장 서편에 합정동부터 한번 보면 합정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고시가 최근 3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한번 읽어보니까 총 4개의 아파트 획지로 구성되는 관리계획이 승인이 났고 이 4개의 획지가 전부 다 상권이나 종교시설들을 피해가면서 이 획지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체를 다 묶어서 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요 한 개 한 개 개별 가로정비 사업의 추진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관리계획 승인 고시가 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추진체 구성돼서 조합 설립 인가를 각 사업장별로 받으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부터는 동의율이 관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수역 바로 아래 위치한 그러니까 완전하게 한강뷰가 가능한 대단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기전세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기전세 주택 사업장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이 장기전세 주택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지구 단위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정비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 방식으로 가게 됐을 때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다. 예전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준주거, 최소 준주거로 종사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용적률 허용 인센티브가 무려 50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고층, 초고밀 개발이 가능한 그런 사업 방식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으로 쉽게 얘기해서 기부 체납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은 좀 있겠죠.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는 많은 사업장들이 전부 다 장기 전세 주택을 택해서 가고 있고 또 그중엔 일부 지구 단위 형태, 지구 단위로 가게 됐을 때는 대부분 지역주택 조합인데 지구 단위 형태의 지주택으로 가는 사업장도 꽤나 혼재는 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상수 역세권 장기 전세는 여기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바로 마포구에서 여기를 사전 검토를 서울시로 의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부 속사정을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이 안에 현재 마포구청장의 건물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이거를 빠르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지 사전 검토
검토가 신청이 미리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게 2023년도 6월달 이전에 사전 검토를 최초 들어갔었던 그런 구역들만 이렇게 대범위, 넓은 범위의 면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그 이후에 사전 검토가 신청이 들어가면 최대 면적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몇 안 남은 서울시 핵심 요지에서 진행하는 큰 면적의 장기전세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사업 추진이 박차를 가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딜레이 될지 혹은 사업의 종류가 바뀔지 결정은 날이라고 봅니다. 어쨌든지 입지라던가 구역 면적, 노후도 모든 부분이 다 훌륭한 구역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진행이 무조건 될 구역이다. 당연히 현재 매매가 비싸고요. 그리고 광흥창역을 주변으로 해서 정말 많은 장기전세 주택이 밀집을 해 있습니다. 첫 번째 광흥창 역세권 1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이반 요청까지 다다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전 검토를 통과를 해서 완전히 통과한 이후에 주민들이 구로 정비계획 이반 요청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이반 요청이 들어가면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정비계획 승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계획 이반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사전 검토는 통과를 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어지는 세대 규모가 600세대급으로 지어질 예정이에요. 그 바로 옆에 보면 이제 역세권 2구역이 있고요. 여기 있는 역세권 2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이반 요청까지 들어가서 심의까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본 지구 지정까지 25년 11월 달에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도 세대 규모로 600세대급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면 광흥창 역세권 3구역이 있는데 행위 제한 고시는 미리 떨어졌어요. 24년 4월 달에. 근데 그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놨었던 사업장이 이 내부에 다세대가 굉장히 많은 동이 건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조합원 수가 꽤나 많이 늘어났겠다라고 유추는 되고요. 세대 규모로는 면적이 위에 있는 1, 2구역보다는 넓은 편이니까 765세대급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현재 정비 예정 단계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사전 검토 단계에서 통과까지는 못한 걸로 유출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23년, 24년도에 사전 검토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제 행위 제한 고시까지 떨어진 상황이겠죠. 그래서 사전 검토까지 정상적으로 통과하게 되면 여기도 이제 1구역 같은 정비 계획 이반 요청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4년 6월 달부로 사전 검토 신청까지만 공지가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수정 가결이라던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도계의 심의를 여러 차례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사전 검토 신청 이후에 사전 검토 통과해서 정비 계획 이반 요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페이퍼워크까지 하는 시간을 감안하면요. 실질적으로 이 페이퍼워크 하는데 1년 반, 그리고 이거를 심의 통과하는 데까지 1년에서 1년 반,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잡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600세대급, 600세대급, 한 1200세대 규모죠. 밑에만 하더라도 여기도 1200세대급. 그러니까 전체가 다 지어지게 되면 이 조그만 사업장까지 합치게 되면 3000세대급의 장기전세 주택이 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옆으로는 이제 신수 13구역, 최근 들어서 신통기획 대상지 선정된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25년도 12월 달에 대상지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서야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수립하고 있겠고요. 그게 다 수립된 이후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본 구역 지정까지 다다르는데 여기도 역시 2, 3년 정도는 걸릴 거다라고 보여져요. 그 위로는 이제 대흥 서강 역세권 재개발이 있는데 여기도 사전 검토 신청한 지는 꽤 됐어요. 하지만 보완 요청, 수정 가결 이런 단계들을 계속 거쳐야 되니까 24년 11월 달이면 아마도 빠르면 올해, 늦어져도 올해 말 정도면 여기도 사전 검토 통과해서 정비 계획 이반 요청 단계까지는 가리라 보여집니다. 한 1900세대급이니까 무지하게 큰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세대 규모를 다 합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 광흥창, 상수, 서강 이쪽 역세권에서만 6, 7천 세대급의 개발이 지금 초기 사업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라인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투룸 기준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8억대에서 12억대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진척 속도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매물수는 신수 13구역 같은 이제 구역계가 좀 큰 구역 제외하면은 그렇게까지 매물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추진하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용강동입니다. 용강동 한강에서 바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모아타운으로 지금 동의서 접수를 시작을 했고요. 이 3개 구역에 대해서 이제 쭉 한번 보니까 일단은 구역 면적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개별 가로정비 사업의 사업장 규모가 너무 작아지게 되면 규모의 경제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분석을 해봤던 구역이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통합구역 형태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유로는 일단 초기 동의율 확보가 되면서도 또 뭐가 돼야 되냐면 집단 반대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는 면적으로 구역계를 짜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규 추진하는 구역계를 보니까 그 안에 이쪽 일대에 있는 상권이 꽤나 많이 포함되게끔 구역계를 짜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구역계를 짜가지고 한꺼번에 동의서를 걷다 보면 구역 면적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집단 반대 움직임 때문에 마포구청에서 접수를 안 해주게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봐요. 옛날에 반포동이 그랬었고 역삼 이동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구역 면적을 이제 초기 동의율이 나올 법한 그런 구역계로만 수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옆에 있는 소유주들이 원하면 편입시켜주는 형태로 구역계를 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공동주택 위주로만 구역계를 한번 새롭게 수립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상권이 위치한 이쪽 윗대는 빼버렸어요. 아예 제외하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아예 빼버렸고요. 그리고 또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앞에 있는 강변그린 아파트라고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시범 아파트였던 데를 리모델링 한 거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분양을 했냐면 토지 임대부 분양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건물의 소유주는 있는데 이 수분양자들이 대지 지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분은 누구 땅이냐? 시유지예요, 시유지. 그렇다 보면 이 안에 있는 건물들 분양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냐면 주택법에 그 조항이 나와 있거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을 하게 됐을 때는 제1항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즉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한테는 그대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해야 된다. 하지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이 아닌 주택으로도 전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임대로 가버리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아예 분양으로 가버릴 수는 있는데 이런 셈법들이 이 구역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좀 장기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질 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구역 면적 자체를 이 앞에 있는 강변그린 제외하고 이 위쪽에 있는 상권 부분 다 제외한 상태에서 이렇게 아파트라던가 신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건들은 제끼고 나서 이제 구역계를 한 개 구역으로 포함시키게 됐을 때 노후도를 따져봐야 되겠죠. 어떤 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20년 노후도만 보는 사업이 있죠. 모아타운이 있고요. 또 도심복합 사업이 있어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기준에서 50%만 넘으면 할 수가 있는 사업이고 도심복합 같은 경우는 60%만 넘기면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역계를 한 개 통합구역으로 봤을 때 20년 기준의 노후도가 몇 퍼센트인지를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한 6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기준에서는 모아타운과 도심복합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노후도다. 근데 30년 기준에서 봤을 때는 60%대는 넘겨야 도정법상의 재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속에 신통기획이라던가 뭐 역세권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사업들도 포함이 되고요. 하지만 30년 기준 했을 때는 50%에 약간 못 미칩니다. 물론 택지지구에서도 50%는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30%도 안 되는 그런 구역도 꽤 많거든요. 하지만 50% 가지고는 당장 추진은 불가하니까 일단은 구역 추진 방향 자체를 이 모아타운과 도심복합 두 가지로 잡아는 놓되 제 눈에는 도심복합 쪽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면 가로정비 사업이 아니라 한 개의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으면서도 한 개의 조합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최근에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월부터 공모를 새로 받고 있거든요. 도심복합 사업 공모 신청해가지고 먼저 공모 신청 사업장이 되게 되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업 속도 빨라질 거고요. 큰 비용이라던가 시간 들일 거 없이 어쨌든 사업 시행 의향서만 내게 되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동의는 관건이다. 근데 동의를 얼마 정도까지 끌어올려야 되냐면 도심복합이건 모아타운이건 최소 60% 후반대까지는 받아야 되겠더라. 지난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개의 도심복합 사업 종류 중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까지 가려면 최소 70%까지는 가야 되더라. 그게 아니면 이제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사업장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율이 관건이긴 한데 이 동의율을 위해서라도 구역 면적을 약간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통합구역으로 가게 됐을 때 사업성은 두말할 거 없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은 300% 용적률만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300% 용적률만 가지고 계산을 하더라도 주변의 일반 분양가 자체가 워낙 세니까 이 지역은 비례율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400%, 500% 도심복합 같은 경우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 무려 1.4배까지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의 3종으로 가더라도 여기다가 1.4배면 무려 420%의 용적률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 종류를 좀 다변화시키면서 조합원 개개인에게 유리하면서도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잘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물론 이제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으로 추진해도 돈은 되겠지만 사업 속도라던가
비용 그리고 또 수고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보다 더 합리적인 선택은 제가 봤을 땐 통합구역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노량진에서 일반 분양가 8,000시대를 열었어요. 이제 더 이상 강남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마포, 동작, 영등포 이런 모든 중상급지 지역들은 진행만 해도 돈 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상태에서 빠르게 추진해야 더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반대를 최소화하는 거, 최소화하면서 사업성은 또 극대화하는 구역계로 추진을 해야지만 돈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일반 분양분이 옛날에 노량진이나 한남 같은 2차 뉴타운 선정할 때만 하더라도 전체 세대 규모에서 조합원 분양 빼고요. 또 임대 빼고요. 이거 빼더라도 일반 분양분이 한 30%대는 나왔던 게 과거 사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사업장들, 초기 사업장들 분석을 해보면요. 이제는 일반 분양분 10에서 15%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 수준이 됐어요. 다만 이거를 20%에 근접하게끔 인센티브는 계속 늘려주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여러 가지 인센티브책과 더불어서 지금 제가 분석했었던 이 용강동 사례에서도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이 아니라 30%가량만 임대로 뽑게 되면 비례율이 극적으로 높아지는 걸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성은 많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이 줄어드는 사업성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서울시 사업과 국토부 사업 양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요 10에서 15% 남짓 혹은 20% 남짓 일반 분양에 26억, 27억에다가 목맬 게 아니라 미리부터 상급지, 이 상급지가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상급지의 조합원이 되셔야만 보다 더 싼 금액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었던 신수역세권, 광흥창 역세권 조합원 분양가 추정치가 얼마 하냐면요. 싸면 8억대고요. 비싸야 10억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싸게 받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확률에다가 15%, 20% 여기에다가 목을 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상급지 조합원이 되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상급지 진입의 유일한 사다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